엄마, 잠깐만 기다려요. 우리 좀 보고 올 데가 있어요.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아니에요. 금방 올게요. 어머님, 우리 급한 일이 생겨서요. 내일 다시 올게요. 어디 가는데? 나도 데려가. 여기서 좀만 기다리세요. 곧 돌아올게요. 민호야. 엄마를. 민호야. 이게 무슨 짓이니?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등장인물의 이름, 회사명 등은 가명임을 알려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한 것은 오후 2시쯤이었다. 순자는 아들 민호가 모는 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구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조수석에 앉은 며느리 소연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다. 차 안의 공기는 무거웠다. 민호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섬에 있는 여관을 정리해야 한다고, 혼자 관리하기 힘들 테니 자신들이 도와주겠다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평생 운영했던 작은 여관이었지만 이제 나이가 들어 관리하기 버거운 것도 사실이었다. 아들이 도와준다니 고마운 일이었다. 차는 해안도로를 따라 달렸다. 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 외딴 섬이었다. 순자가 젊은 시절부터 그곳에서 여관을 운영하며 아들을 키웠다. 손님이 많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찾아오는 단골들 덕분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도 시켰다. 페리에 오르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보슬비였지만 섬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굵어졌다. 순자는 가방에서 우산을 꺼내려다 말았다. 민호가 우산을 가져왔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선착장에 내렸을 때 민호 부부는 서둘러 차로 향했고 순자만 빗속에 남았다. 여관까지 가는 길은 비포장도로였다. 차가 덜컹거릴 때마다 순자의 몸도 함께 흔들렸다. 소연은 여전히 핸드폰에서 눈을 떼지 않았고 민호는 핸들만 잡고 있었다.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았다. 여관에 도착했다. 순자가 평생을 보낸 곳이었다. 낡았지만 정이 든 공간이었다. 순자는 짐을 내리려 했지만 민호가 말했다. 엄마, 잠깐만 기다려요. 우리 좀 보고 올 때가 있어요. 순자는 의아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민호 부부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다. 소연이 창문을 조금 내리고 말했다. 어머님, 우리 급한 일이 생겨서요. 내일 다시 올게요. 그리고 차는 돌아섰다. 순자는 빗속에 홀로 서서 차가 멀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이상했다. 분명 여관을 정리하러 온다고 했는데 짐도 내리지 않고 가버렸다. 순자는 여관 현관문을 열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다. 들어가 보니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아무것도 정리된 것이 없었다. 순자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창가에 앉았다. 비는 더욱 거세게 내렸다. 천둥 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는 갔지만 받지 않았다. 2번, 3번 걸었지만 결과는 같았다.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때 깨달았다. 아들이 자신을 버리고 간 것이라는 사실을. 짐도 가져가지 않은 것, 급하게 돌아선 것, 전화를 받지 않는 것.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순자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깊은 한숨만 흘러나왔다. 밤이 되었다. 비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순자는 부엌에서 라면을 끓여 먹었다. 혼자였지만 익숙한 일이었다. 평생 혼자 살아왔고 아들이 떠나간 뒤에도 혼자였다. 다만 이번에는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것이 달랐다. 순자는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명함 하나가 들어있었다. 도윤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녀가 수십 년 전 학비를 대주며 도와줬던 제자였다. 지금은 큰 회사의 회장이 되었다는 소문을 들었다.
순자는 명함을 손에 쥐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 다른 서랍을 열었다. 그곳에는 토지 등기 부등본이 들어 있었다. 여관이 위치한 섬 일대의 땅 문서였다. 아들이 노리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걸 순자는 알고 있었다. 민호가 최근 들어 자주 토지 이야기를 꺼낸 것도 여관을 정리하자고 한 것도 모두 이 땅 때문이었다. 순자는 문서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슬픔이 아닌 차가운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비는 계속 내렸고 순자는 그 빗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앉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비는 그쳤다. 순자는 일찍 일어나 짐을 챙겼다. 그리고 페리 시간에 맞춰 선착장으로 향했다. 여관 문을 잠그며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이곳에서의 삶은 이제 끝났다. 새로운 시작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배에 오른 순자는 멀어지는 섬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아들이 원하던 땅도 여관도 그 어떤 것도. 순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민호는 아직 모를 것이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사실을. 이틀이 지났다. 민호는 자신의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는 곧 어머니가 돌아오겠다고 생각했다. 섬에는 배편이 하루에 2번뿐이고 핸드폰도 잘 터지지 않는 곳이었다. 며칠만 지나면 어머니가 스스로 연락을 해올 것이고 그때 토지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소연은 그보다 더 침착했다. 그녀는 이미 법무사와 연락을 주고받으며 토지명의 이전 절차를 알아보고 있었다. 순자가 고령이고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진단서를 받으면 법적으로 재산 관리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들었다. 소연은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믿었다. 그런데 그날 오후 민호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순자 여사님의 아드님이신가요? 저는 섬 여관 옆 가게를 운영하는 김 사장입니다. 민호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남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순자 여사님이요. 어제 아침 일찍 섬을 떠나셨어요. 큰 가방 2개 들고 페리 타는 걸 봤는데 그 뒤로 안 보이시더라고요. 민호는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가 섬을 떠났다니. 혼자서 어디로 간 걸까? 그는 황급히 물었다.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혹시 그 땅 말씀이에요. 아드님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땅이 이미. 전화가 끊겼다. 민호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그는 곧바로 소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큰일 났어. 엄마가 섬을 떠났대. 소연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녀는 빠르게 상황을 정리했다. 일단 등기소에 가봐야겠어요. 땅 문서 상태부터 확인해야 해요. 두 사람은 서둘러 등기소로 향했다. 순자 명의의 토지를 조회하자 직원이 서류를 출력해 주었다. 소연이 그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하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민호가 다급하게 물었다. 왜 그래? 뭐라고 나와 있어? 소연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민호에게 건넸다. 민호가 서류를 보는 순간 그의 눈이 크게 떠졌다. 토지 소유권은 이미 3달 전에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어 있었다. 매수인의 이름은 도윤. 민호가 전혀 모르는 이름이었다. 말도 안 돼. 민호는 중얼거렸다. 3달 전이면 순자가 멀쩡했던 시기였다. 그녀가 스스로 땅을 팔았다는 뜻이었다. 민호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보았다. 매매 금액란을 보고 그는 입을 다물지 못했다. 거액이었다. 그 외딴 섬의 땅이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팔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다.
소연은 즉시 법무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냉혹했다.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순자가 건강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계약했다면 번복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민호는 주저앉았다.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다. 그들이 노렸던 땅은 이미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 있었고 어머니는 그 돈을 챙겨 어딘가로 사라졌다. 민호는 주먹으로 책상을 쳤다. 엄마가 우릴 속인 거야? 말도 안 돼. 하지만 소연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말했다. 어머님이 혼자 이런 큰 거래를 하셨을 리 없어요. 누군가 도와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도윤이란 사람을 찾아봐야 해요. 그날 저녁 민호 부부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다. 도윤이란 이름을 검색하자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전국적으로 유명한 부동산 개발 회사의 회장이었다. 민호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어떻게 그런 사람과 연결되어 있는 걸까? 소연이 더 깊이 조사하자 한 가지 단서가 나왔다. 도윤 회장의 과거 인터뷰 기사였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 어려움을 겪을 때 한 여인숙 주인이 학비를 도와줘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는 내용이 있었다. 소연이 그 부분을 읽자 민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설마 그게 엄마?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순자는 오래전부터 이 일을 준비해왔던 것이다.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미리 땅을 팔아치운 것이었다. 그리고 자신을 버리게 만든 뒤 조용히 떠난 것이다. 민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꺼져 있었다. 문자를 보내도 읽지 않았다. 순자는 완전히 자취를 감춘 상태였다. 민호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다. 소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그들이 계획했던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순자는 그들보다 한 수 위였고 그들은 철저히 당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였다. 민호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에는 온통 도윤이라는 이름과 사라진 어머니, 그리고 넘어간 땅 생각뿐이었다. 소연은 그보다 더 집요했다. 그녀는 밤낮으로 도윤 회장과 그의 회사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도윤이 운영하는 회사는 상상 이상으로 컸다. 전국 주요 도시의 대형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해외 투자까지 확장하고 있었다. 회사의 자산 규모는 수천억 원대였다. 소연은 그 숫자들을 보며 이를 갈았다. 순자가 그런 사람과 연결되어 있었다니. 소연이 찾아낸 또 다른 정보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도윤 회장이 최근 인수한 섬 일대 개발 프로젝트가 바로 순자의 땅이 포함된 지역이었다. 정부의 관광특구 지정이 확정되면서 그 일대의 땅값이 수십 배로 뛸 예정이라는 뉴스 기사도 찾아냈다. 순자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민호는 결심했다. 직접 도윤 회장을 만나야 했다. 어쩌면 어머니의 행방을 알 수 있을지도 몰랐고 혹시 모를 협상의 여지가 있을지도 몰랐다. 소연도 동의했다. 그들은 서울로 올라가 도윤의 회사를 찾았다. 회사는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초고층 빌딩이었다. 민호 부부는 로비에서 면회 신청을 했지만 비서는 냉담하게 답했다. 예약 없이는 회장을 만날 수 없다고. 민호가 순자의 아들이라고 밝히자 비서의 태도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그녀는 잠시 어딘가에 전화를 걸더니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0분이 지나자 비서가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 그들을 최상층으로 안내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민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드디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회장실 문이 열렸다. 넓은 사무실 안쪽에 도윤이 서 있었다. 그는 민호 부부를 보자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저 순자의 아들 민호입니다. 어머니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소파를 가리켰다. 그들이 자리에 앉자 도윤은 차분하게 말했다. 스승님께서 당신들이 올 거라고 하셨습니다. 민호는 깜짝 놀랐다. 어머니가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도윤은 책상에서 서류 몇 장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그것은 토지 매매 계약서와 회사 관련 서류들이었다. 스승님은 제가 어려울 때 저를 도와주신 분입니다. 학비뿐 아니라 삶의 방향까지 제시해 주셨죠. 그분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도윤의 목소리에는 깊은 존경이 담겨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스승님께 감사의 뜻으로 수익금을 나눠드렸습니다. 스승님은 그 돈을 저축하셨고 때가 되면 섬의 땅을 저에게 팔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소연이 끼어들었다. 그럼 어머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도윤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스승님은 안전한 곳에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위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스승님의 뜻이시니까요. 민호는 답답함에 목소리를 높였다. 제가 친아들인데요.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 알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도윤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다. 그는 민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권리요? 스승님을 섬에 버리고 온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군요. 민호는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가 모든 것을 도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다. 도윤은 다시 서류를 펼치며 말을 이었다. 이 서류들을 보십시오. 스승님께서 저희 회사에 투자하신 내역입니다. 민호가 서류를 집어들자 눈이 휘둥그레졌다. 거기에는 순자가 수년간 도윤의 회사에 투자한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는 더욱 놀라운 내용이 있었다. 현재 순자가 보유한 회사 지분율. 그것은 무려 30%에 달했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스승님은 우리 회사의 최대 주주이십니다. 제 다음으로 많은 지분을 가지고 계시죠. 소연은 서류를 빼앗다시피 해서 확인했다. 모든 것이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순자는 단순한 섬의 여관 주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천억 원대 회사의 실질적인 대주주였다. 민호는 어지러움을 느끼며 소파에 깊이 앉았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던 어머니가 사실은 엄청난 재산가였다. 그들이 노렸던 땅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소연은 창백한 얼굴로 물었다. 그럼 어머님은 언제부터 이 모든 걸 준비하신 거죠? 도윤이 대답했다. 스승님은 몇 년 전부터 당신들의 의도를 눈치채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연락하셨고 함께 계획을 세우셨죠. 땅을 팔고 지분을 늘리고 당신들이 손댈 수 없는 곳으로 재산을 옮기신 겁니다.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어머니는 그들보다 훨씬 앞서 있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고 그들은 완벽하게 속았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말했다. 스승님께서 전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이미 법적으로도 당신들과는 관계를 정리하셨다고 하십니다. 민호 부부는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회장실을 나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소연이 벽에 기대며 중얼거렸다. 우리가 완전히 진 거네요.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멍하니 내려가는 층수만 바라볼 뿐이었다. 그들이 쫓았던 것은 환상이었고 진짜 보물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일주일 후 민호는 법률사무소에서 온 등기우편을 받았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뜯자 내용 증명이 나왔다. 발신인은 순자였다. 내용은 간단했다. 노모 유기 혐의로 고소 절차를 진행하며 모든 법적 관계를 단절한다는 통보였다. 민호는 주저앉았다. 소연은 그 편지를 빼앗아 읽었다. 그녀의 얼굴도 창백해졌다. 노모 유기는 형사처벌 대상이었다.
실형을 살 수도 있었다. 소연이 다급하게 말했다. 어머님을 만나서 설득해야 해요. 이대로는 안 돼요. 하지만 순자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았다. 민호는 다시 도윤의 회사로 전화를 걸었지만 비서는 회장이 출장 중이라며 면담을 거부했다. 모든 문이 닫혀 있었다. 그로부터 사흘 뒤 민호가 운영하던 작은 무역 사업에 타격이 왔다. 주요 거래처 3곳에서 동시에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명확하지 않았다. 그저 본사 방침이 바뀌었다는 애매한 답변뿐이었다. 민호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것이 어머니의 손길이라는 것을. 소연이 급히 조사한 결과 그 거래처들이 모두 도윤의 회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직접적인 계열사는 아니었지만 투자나 협력 관계로 얽혀 있었다. 순자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었다. 민호의 회사는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자금 흐름이 막히고 직원들이 하나둘 떠나갔다.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을 거부했다. 모든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의 생계를 조여오는 것 같았다. 한 달이 지났다. 민호는 결국 파산 직전까지 몰렸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도윤의 회사를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무릎을 꿇을 각오였다. 하지만 로비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도윤이 아니었다.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순자가 걸어 나왔다. 민호는 그 순간 얼어붙었다. 어머니는 달라져 있었다. 단정한 정장을 입고 고급스러운 액세서리를 착용한 그녀는 섬의 여관 주인이 아니라 성공한 사업가처럼 보였다. 그녀의 뒤에는 도윤과 몇 명의 임원들이 따라왔다. 순자는 민호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민호가 입을 열려 했지만 순자가 먼저 말했다. 날 버렸던 그날 너희 얼굴을 잊지 않았다. 민호는 무릎을 꿇으려 했다. 하지만 순자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그녀는 옆에 서 있던 직원에게서 서류 봉투를 건네받아 민호에게 던졌다. 봉투가 바닥에 떨어졌고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주워들었다. 안에는 여러 증거 자료가 들어있었다. 민호 부부가 몇 년 전부터 순자의 재산을 노리고 계획했던 대화 녹음, 법무사와 주고받은 메시지, 그리고 순자를 섬에 버리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눈 대화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순자가 말했다. 내가 나를 버린 건 하루아침이 아니었어. 몇 년 동안 준비했지.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민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순자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난 평생 너 하나만 보고 살았어. 내가 잘 되기를 바라며 모든 걸 희생했지. 그런데 넌 나를 짐으로 봤구나. 순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도윤에게 고개를 끄덕였고 도윤이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것은 법원 제출용 고소장이었다. 이미 검찰에 제출했어. 노모 유기, 사기 미수, 재산 편취 시도. 너희가 한 일들이야. 민호는 눈물을 흘렸다. 소연도 로비 한편에서 얼굴을 가렸다. 순자는 그들을 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용서는 없어. 너희가 나를 버렸듯이 나도 너희를 버릴 거야. 순자는 뒤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민호가 울부짖으며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순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고 그녀는 사라졌다. 며칠 후 순자는 도윤과 함께 새로운 개발 부지를 방문했다. 그곳은 한때 그녀가 살던 섬이 보이는 해안가였다. 대규모 관광 리조트가 들어설 예정인 땅이었다.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었다. 순자는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버린 만큼 잃게 되는 거야. 그게 세상이야. 도윤이 옆에서 우산을 받쳐들었다. 순자는 그의 배려에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앞으로 나아갈 길만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새로 마련한 아파트로 돌아왔다. 넓고 따뜻한 공간이었다. 그녀는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외롭지 않았다. 오히려 평온했다. 자신을 버린 아들이 아닌 자신을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삶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민호는 그날 밤 구치소로 향했다.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고 증거가 명확했다. 그는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렸다. 마지막으로 본 그 차가운 눈빛을. 후회가 밀려왔지만 이미 늦었다. 그가 뿌린 씨앗을 거두는 시간이었다. 순자는 잠자리에 들기 전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보았다. 어린 민호를 안고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서랍 깊숙이 넣었다. 이제 그 시절은 끝났다. 새로운 장이 열렸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